한밤중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낡은 와이퍼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빗물을 희미하게 닦아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이 막혔고 지독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빌어먹을 회의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고 차가운 공기는 내 텅 빈 마음처럼 삭막했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어귀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한 것은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가 싶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한 사람이었다. 얇은 천 조각에 몸을 감싼 채 차가운 벽에 기대어 덜덜 떨고 있는 여인.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끌어안은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그냥 지나쳐야 했다. 이 골목은 그런 사람들이 흔한 곳이었으니까. 몇 번인가 나는 그들에게 동전을 쥐어주기도 했지만 그저 한순간의 연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데 그것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젖은 몸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왜인지 모르게 내 가슴을 쿡 찔렀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포기한 듯했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차를 길게 세웠다. 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짓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사람들은 나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내 주변에는 항상 화려한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빛 속에서 내 성공과는 전혀 무관한 한 여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다간 얼어 죽을 겁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한 눈동자.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차마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나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차 문을 열었다. 일단 제 차에 타요.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젖은 팔을 잡아 일으켰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다. 마른 가지처럼 앙상한 몸을 이끌고 그녀는 겨우 차에 올랐다. 차 안의 히터가 작동하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는 듯한 눈빛. 그 눈빛은 내가 거울 속에서 보던 내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한태준이다. 올해 나이 48.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대표이사.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재산, 높은 명예, 사회적 지위. 내 이름 앞에는 항상 성공한 CEO, 혁신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10년 전 이혼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멀어졌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딸아이는 이제 20살이 넘어 유학을 가 있다. 가끔씩 오는 연락이 전부다. 넓은 집에는 나 혼자다. 아침이면 비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밤에는 넓은 침대에 혼자 눕는다. 내 삶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나 살아있는 감정 따위는 없었다.
내 인생은 잘 짜인 프로그램 같았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날 밤 빗속에서 만난 그녀는 내 프로그램에 예기치 않은 오류를 불러왔다. 그녀를 차에 태우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경찰서, 병원 아니면 내 집 멍하니 핸들을 잡고 앉아있던 나는 결국 내 집으로 향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에 나는 더 이상 이성적인 CEO 한태준이 아니었다. 그저 빗속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이었을 뿐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옷에 베어들어 시트에 축축한 자국을 남겼다. 나는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작은 몸이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문득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아침 유업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출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끝나는 하루. 나는 항상 계획대로 움직였다.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가사 도우미를 제외하면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 고독함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이 성공의 대가라고 믿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치였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었다. 내 집은 강남의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다. 사방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 그곳은 나만의 성이었다. 그 성 안에는 거대한 정원과 수영장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책들로 가득 찬 서재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 거대한 공간은 나의 고독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밤이 되면 집 안의 모든 불을 켜도 어둠이 드리워지는 기분이었다. 아내와 이혼한 후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다.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것,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 그리고 넓은 침대에 혼자 눕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일을 핑계로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나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딸아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화상통화를 했다. 아이가 유학을 떠난 후에도 나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2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아이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고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 나는 그저 돈을 보내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가 보내오는 메시지에는 항상 아빠,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있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만 있었다. 딸아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나는 내가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가끔씩 옛 앨범을 들여다보곤 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던 사진, 아직 어렸던 딸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에 나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시절에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내게 성공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었지만 그 훈장은 내게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짐의 무게를 느꼈다. 빗속에서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녀의 외로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현실의 길을 잃었고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절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 꺼지지 않은 삶에 대한 미련이 보였다. 나는 그 미련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차는 내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일단 들어가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녀는 그제야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수십 년을 굶은 듯 메말라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제 집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경계심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를 내 집으로 들이는 것은 내 삶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나는 이성적인 CEO였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와 감정을 되찾기 위해 나는 이 낯선 여인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어쩌면 이기적인 선택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떨던 그녀의 몸이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존재는 거대하고 텅 빈 내 집을 아주 미미하게나마 채워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현관에 세워두고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다. 일단 이걸로 몸 좀 닦아요. 그녀는 말없이 수건을 받아 들었지만 젖은 몸을 닦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집 안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린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림처럼 걸려있는 유명 화가의 작품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질적인 공간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한 마리 야생동물이 낯선 우리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한 따뜻함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그녀의 세계에서 억지로 떼어내 나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이 거대한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 마요. 해치지 않아요. 그냥 춥고 배고파 보여서 그랬어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여요. 나는 그녀에게 내 옷장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후드티와 편한 바지를 꺼내주었다. 그리고 새 수건과 칫솔, 세안제 등을 챙겨 욕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물 틀어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물건들을 받아들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씻는 동안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늘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나는 요리를 할 줄 몰랐다.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따뜻한 수프를 끓이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차를 준비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내게는 낯설었다. 나는 늘 비서나 셰프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었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본 것은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녀에게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후 욕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면서 나온 그녀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흙먼지가 씻겨 내려간 얼굴은 창백했지만 청순하고 예뻤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내게는 낯설었던 아주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였다. 내 옷은 그녀에게 너무 커서 후드티는 무릎까지 내려왔고 바지는 여러 번 접어 입어야 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귀여워 보였다. 이리 와서 앉아요. 나는 그녀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녀 앞에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음식을 한참 동안 쳐다만 보았다. 마치 음식을 앞에 둔 것이 꿈만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녀는 수프를 먹기 시작했고 나는 그제야 안도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물음은 명확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그녀를 데려온 이유를 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정심 연민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내 모습과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두고 올 수 없었어요. 빗속에서 떨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문득 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당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도 당신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고통이 뒤섞인 듯한 아주 복잡한 감정이 담긴 미소였다. 이름이 뭐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름, 저는 지아라고 불러주세요. 지아,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어둠을 안고 서로에게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내 집은 아주 미미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아를 집에 들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처음의 경계심을 조금씩 풀고 있었다.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도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은 길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삶은 그녀가 온 이후로 미묘하게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텅 빈 집안의 고요함에 질식할 것 같지 않았다. 부엌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 거실에 켜져 있는 TV 소리. 그 소리들은 내게 삶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퇴근 시간을 앞당기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의는 과감하게 다음 날로 미루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맡겼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했던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식사를 할 때 이 반찬 맛있네요 라고 그녀가 먼저 말하면 나는 그 반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기도 했다. 지아는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슬플 때 울었고 기쁠 때 웃었다. 그녀의 감정은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다. 그 순수함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지아가 악몽을 꾸며 몸부림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졸지에 혼자가 된 그녀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은 너무나도 많았고, 결국 빚쟁이들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고 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고통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컸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아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보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물론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함께 들었고,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돈, 명예, 성공.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의 삶은 그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성공만을 좇는 기계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후에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나의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구원받는 더 큰 의미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동시에 구원받는 존재였다. 나의 외로움은 그녀의 고통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지아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웅크린 모습이 아니었다. 내 옷장 속 후드티와 낡은 운동화 대신 나는 그녀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주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당신에게 어울리는 예쁜 옷을 입는 걸 보고 싶어요. 라는 내 말에 그녀는 마지못해 옷을 골랐다. 그녀는 화려한 옷보다는 수수하고 편안한 옷을 선호했다. 그녀가 고른 옷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맑고 순수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새싹 같았다. 지아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을 힘들어했다.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다. 사장님,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살아야 해요. 평생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가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거창한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비서를 통해 작은 동네 빵집을 알아보았다. 그 빵집은 주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나는 지아에게 빵집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지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빵을 포장하는 손길은 늘 정성스러웠다. 빵집 사장 부부도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다. 저녁이면 그녀는 빵집에서 가져온 빵을 들고 내게 자랑하듯 보여주었다. 사장님, 제가 직접 포장한 빵이에요. 맛있겠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해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퇴근 후 나는 늘 그녀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회사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순수한 시선으로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그녀의 엉뚱한 조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기도 했다. 나는 지하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의 감정들을 되찾았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나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 멀어진 가족관계, 그리고 텅 빈 마음.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아가 빵집에서 돌아와 내게 말했다. 사장님, 저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방이라도 구해서 나가려고요.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떠날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아씨, 나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있어줘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위안이에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사장님께 폐가 될 거예요.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폐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은 깊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우리의 행복을 위협할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과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지아와 함께하는 매일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했고 나는 더 이상 텅 빈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꿨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카페를 차려줄 생각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빵을 만들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가득 찬 꿈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소박한 꿈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우리의 행복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위태로웠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아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경비 시스템을 통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다. 짙은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의아했지만 중요한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에 김지아 씨가 있습니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시죠? 나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JS그룹 김 회장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JS그룹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었다. 그들의 비서실에서 왜 지아를 찾는 것일까? 그때 부엌에서 내 목소리를 들은 지아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사람들,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몸을 보며 나는 그녀와 이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지아는 그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곳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아가씨라니, 회장님이라니.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던 지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들 앞에 나서서 말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아 씨가 원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녀를 데리고 계신 것은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따님을 이렇게 초라한 곳에 숨겨두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그들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따님, 그 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아가 그 거대 기업의 회장 딸이라고.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내 눈앞의 지아는 빚쟁이들을 피해 거리를 전전하던 가련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나는 지아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아 씨, 이 사람들 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아는 나의 눈을 피하며 흐느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그들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가 바로 JS그룹의 김 회장임이 분명했다. 그는 지아를 보자마자 다가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지아야, 아빠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아느냐. 그제야 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빗속에서 떨던 노숙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한태준이다. 나는 성공한 CEO이지만 동시에 한개인에 불과했다. 나는 거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 앞에서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의 성공, 나의 돈, 나의 지위는 그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지아를 찾으러 온 순간 나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우리의 사랑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김 회장의 등장은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지아에게는 애틋함을 담고 있었지만 나를 향해서는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아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네가 사라진 후에.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는 지아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에요.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절 버리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원망과 상처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말했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김 회장은 지아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지아야, 그건 오해야. 내가 그때 잠시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는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해.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은 내게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가 말하는 곳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이 아닐 것이었다. 그때 나를 향한 김 회장의 시선이 꽂혔다. 선생님, 저희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군요. 저희 지아는 잠시 충격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곧 제정신을 되찾을 겁니다. 그러니 이만 물러나 주십시오.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경멸과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한순간에 정신 나간 딸을 잠시 보살펴준 사람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모욕이었다. 나는 분노를 느꼈다. 내 모든 성공과 노력이 이 사람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지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김 회장님, 지아 씨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버림받았고 당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단순한 동정심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내 말에 지아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김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었다. 사랑 허허. 젊은이, 자네가 우리 지아에게 뭘 해줄 수 있나? 자네가 가진 재산 자네의 회사, 그것들이 내 눈에는 한낱 장난감처럼 보이는군. 지아가 여기서 자네와 함께 살면 그 삶이 행복할 것 같나? 내 딸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야. 자네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아는 나의 손을 잡은 채 떨고 있었다. 사장님, 안 돼요.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그녀는 내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아니, 지아 씨,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김 회장은 더 이상 나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듯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지아 아가씨를 모셔라. 부하들은 지아에게 다가왔다. 지아는 울면서 몸부림쳤다.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들 앞에 나섰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의 손에 밀려 넘어졌고 지아는 결국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가 나가는 순간 그녀는 나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장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무력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무력함에 몸부림쳤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줄 알았는데 벌써 끝난 것만 같았다. 지아가 떠난 후 내 집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정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정적은 그저 익숙한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의 정적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었다. 거실의 소파, 식탁의 의자, 부엌의 커피잔, 모든 곳에 지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샴푸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욕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꿈에서 깨어나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거대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며칠 동안 나는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 지아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며 웃고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녀의 맑은 눈빛, 해맑은 웃음, 그리고 나의 품에 안겨 울던 작은 어깨, 그 모든 순간들이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를 떠올렸다. 그녀는 내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것은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이든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나를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비서를 통해 JS그룹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변호사와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왜 그 거대한 그룹과 맞서 싸우려 하는지 의아해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의 단호한 표정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지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녀가 왜 가족을 떠났는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는지, 나는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나는 비서를 통해 JS그룹의 내부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아는 김 회장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여동생이 낳은 딸이었다.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은 차에 지아를 낳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던 김 회장은 여동생이 죽자 지아를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지아를 친딸처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아를 자신의 사업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지아의 어머니는 김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음악가와 사랑에 빠졌고 김 회장은 그 남자를 자신의 힘으로 제거했다. 그리고는 지아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지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삼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거리를 떠돌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사랑했던 음악가였고 그는 김 회장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었다.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지아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려 했던 용감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날을 더욱 자책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김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아를 되찾아 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좇는 CEO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한 명의 남자였다. 내 삶의 모든 가치는 이제 지아를 되찾는 것에 달려 있었다. 김 회장을 만나는 날,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예상대로 나를 경계하며 만났다. 거대한 회장실은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 위압적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위축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지아를 향한 사랑과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자네가 여긴 무슨 일인가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김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굴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 지아 씨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김 회장은 내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돌려달라니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 딸이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아 씨에게 가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말에 김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를 짓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다 잊고 살았을 줄 알았더니.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지아 씨는 당신의 사업적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평범한 삶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네가 뭘 믿고 내게 이러는 건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회사쯤은. 나는 그의 협박에 웃으며 대답했다.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아 씨의 진심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아 씨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위해 싸울 겁니다. 당신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단호한 말에 김 회장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다. 지아를 만나게 해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아를 만나서 자네가 그녀를 설득하게. 지아가 스스로 떠나겠다고 말하면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하지 마라.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지아의 마음을 믿었다.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녀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약속된 장소에서 지아를 만났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 말하지 못해서. 지아는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내가 미안해요. 당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요.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당신의 가족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의 전부를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거예요. 지아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사장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김 회장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는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김 회장과 맞서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아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되찾았고 김 회장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복잡한 소송과 언론과의 싸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고 김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죄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화려한 재벌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삶을 선택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강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구원자였다. 오늘도 나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거실에 나가보니 지아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예쁜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묻자 그녀는 나의 품에 기대어 말했다. 그냥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사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길거리에 버려진 꽃과 같았다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데려와 주셨고 이렇게 예쁜 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니요, 지아씨. 당신은 원래부터 예쁜 꽃이었어요. 내가 한 일은 당신이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토스트를 굽고 그녀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를 만들었다. 식탁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수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나는 문득 지난날의 나를 떠올렸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던 텅 비고 외로운 한태준. 그는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도 그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것이다. 나는 이제 막대한 재산이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섰다. 쌀쌀한 가을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나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한 존재였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싸우고 때때로 슬퍼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녀는 내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우리의 사랑은 거대한 재벌가의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한 편의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현실이다. 나는 그녀를 만난 그날 밤의 빗속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빗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한 여인을 만났고 동시에 나 자신을 구원받았다.